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어제 수습된 남성 시신이 유람선 침몰 사고의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으로 침몰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람선 침몰 사고의 공식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고 한국인 18명, 헝가리인 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유람선 부근에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침몰한 유람선 인양을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해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잠수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수색보다는 신속하게 선체를 인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신이 수습된 만큼 선체 진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16명은 헬기로 사고 지점에서 70km 떨어진 곳까지 다뉴브 강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유가족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바로 위 다리에서 헝가리 시민들이 아리랑을 합창하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한편 헝가리 당국은 침몰해 있는 사고 유람선이 현재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공개하고 잠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벌인 공개 토론이 어젯밤 각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 안보, 경제 등 10가지 주제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300여 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80%가량이 멈춰설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지 오늘로 벌써 엿새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각각 발견됐는데 남성의 경우 이번 침몰 사고에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침몰 유람선 부근에서 추가로 수습된 여성의 시신도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측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체 수색 대신에 인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침몰 장소 부근에서 시신이 수습이 되면서 우리 신속 대응팀은 헝가리 측과 다시 논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체 내 수색을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김성탁 특파원을 연결해서 수습 상황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탁 특파원.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어젯밤 뉴스룸에서 전해드렸고요. 밤사이 여성 시신이 추가로 수습이 됐군요. 네, 먼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에 사고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지역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고의 실종자인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침몰한 유람선 주위를 수색하다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헝가리 잠수사들이 먼저 들어가 발견한 뒤에 한국 잠수사들이 1시간여 만에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의 좌측 선미에서 발견됐는데요.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고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다뉴브 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한국 신속대응팀의 지휘관인 송순군 대령은 잠수사들이 들어가 봤더니 세월호 침몰 현장보다 유속이 훨씬 빠르고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앞서 헝가리 대테러팀이 사고 현장에서 강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당시 물속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잠수사가 들어가자 흙빛 물이 보이더니 조금 더 들어가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합니다. 잠수사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김 특파원. 부다페스트에서 40km가량 떨어진 에리츠 인근에서도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지요?
네, 지난 주말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수중 수색 작업과 유람선 인양 계획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신속 대응팀은 오늘도 수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약간 가랑비가 내리고 있지만 수심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하지만 선체 진입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인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신속 대응팀은 시신이 일단 수습된 만큼 선체 진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양측이 협의를 진행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사망자 가족들과의 장례 협의도 시작됐다고요. 이곳에 와 있는 실종자 가족 16명은 헬기를 타고 다뉴브강을 살펴봤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70km 떨어진 지점까지 다녀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에 대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이번 유람선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다뉴브 강변에 모인 시민 수백 명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헝가리 머르기트 다리에서 누군가의 선창으로 아리랑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해질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구슬픈 곡조가 흐르자 머르기트 다리에는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를 이끌었지만 페이스북에서 행사 안내문을 보고 현장에 나온 일반 시민들도 아리랑을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기 위해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풀어낸 악보도 등장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한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에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의 추모 물결은 머르기트 다리 위와 다뉴브 강변, 한국 대사관 앞 담장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 대사관 앞에선 현지인 150여 명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I like Korea and Korean people, and I feel so bad because of this accident. 지난 1일엔 검은 깃발들이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나부꼈습니다. 현지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애도했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꽃이 다리 옆에 놓이고 태극기 그림 안쪽에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한국어 글자가 서툴지만 정성껏 새겨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다뉴브강에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의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의 정확한 모습과 위치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는 달리 허블레아니호는 두 동강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헝가리 당국이 침몰된 허블레아니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수중 음향 조정 장치로 허블레아니호를 촬영해 구글 지도와 합성한 것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현재 머르기트 섬과 강변의 중간, 머르기트 다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정확한 위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침몰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두 동강이 났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는 달리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송승근 대령은 지난 1일 침몰 유람선의 형태를 파악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 선박의 방향이 좀 틀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이번 이미지와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잠수 가능 지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양을 위해 선체에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무리하게 유람선 관광에 나선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그 배경에는 홈쇼핑 업체의 저가 과당 경쟁과 안전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번 부다페스트 여행객은 참 좋은 여행사가 모집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유럽의 W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가이드 팀장에게 재하청을 줬습니다. 현지 가이드 3명은 취재진에 한국 여행사 대부분이 이런 3단계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드 팀장이 데리고 있는 가이드들이 나라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홈쇼핑 광고가 대세여서 싼 가격에 많은 일정을 집어넣는 경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악천 후에도 유람선을 탔는데 일정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옵션, 즉 선택 관광이 아니라 관광의 공식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걸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일부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침몰한 유람선은 바로 이 업체에서 대여한 겁니다. 한국 패키지 관광을 진행하는 곳들은 장기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배를 빌리고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문의했더니 유람선 1시간 대여 가격은 보통 20-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진행한 측 관계자는 부다페스트에서 구명조끼 착용 안내를 하는 업체는 없고 현지 관광 안내를 하던 분들로부터 배워 내려오다 보니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유럽 현지 버스 운전자가 하루 운행 종료 후 최소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JTBC 김성탁입니다. 진보,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인 유시민, 홍준표 이 두 사람의 토론 어젯밤 각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편집을 각각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양쪽 모두에서 거의 무삭제, 녹화분과 비슷한 시간의 분량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 차이가 가장 뚜렷했던 주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 예,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거래 조건이 맞으면. 유 이사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건 북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우리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체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군사적 보장 조처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쳐들어가서 니들을 목졸라서 없애버리지 않겠다. 그 조건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반면 홍 전 대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체제 보장을 내세우는 데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체제가 보장의 가치가 있는 체제냐 이 말. 세계에 지금 봉건 영주 국가가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는 지금 핵 가지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핵 우산까지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1987년 이후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그 문제가 풀려야 국회가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게임의 룰을 정하고 니는 따라 모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관한 거는 언제나 협상을 했어요. 반면 유 이사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정치는 두 개의 거대한 정당으로 쪼개져 가지고 밤낮 수롱안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혐오감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조장하고 이 정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유 이사장이 정치권에 100% 들어온다고 내다봤고 유 이사장이 단호히 부인하자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배대라고. 두 사람은 대부분 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토론 중간중간 손을 잡으며 농담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에는 임금 인상 등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걸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80%가량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곳곳의 타워크레인에서 일제히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하기 위해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밤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했다며 전국 타워크레인의 80%가량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불법 개조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방치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규격을 속이고 짝퉁 부품을 쓴 타워크레인들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최근 4년 동안 30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7% 임금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문제 삼고 있지만 대형 크레인보다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없이는 고층 건물 공사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기간 지연과 입주 차질 등 건설 시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성폭행 혐의로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을 당한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발견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용산 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군에 이양될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 사령관으로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4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어제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경기도 싱크탱크의 정책 협약을 맺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양 원장이 차기 대선의 킹메이커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류 회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함께 앞으로는 받는 도매, 소매 업자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쌍벌제 규정인데요. 단 무선인식, 전자태그가 부착된 위스키 등에 한해서 일정 한도 내에 리베이트를 받는 건 허용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발행금리가 기존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낮아집니다. 2년 반 만에 조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인데요. 국민주택 채권 유통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말에 연장 영업이 끝나는 서울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알짜 점포로 꼽힙니다. 이곳에 새 주인 자리를 두고 롯데쇼핑, 신세계, AK플라자 이 세 곳이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는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19살 대학생 손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는데 집에 돌아온 부모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집을 빠져나간 손녀를 4시간 만에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의 신축 상가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지뢰를 제거했는데 뇌관이 없는 훈련용 지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이 지역에 있던 군부대가 보관하던 훈련용 지뢰로 미처 제거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3월 이 사장이 이용한 성형외과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서 병원 직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사장과 다른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 등을 조작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한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1000년, 이어갈 1000년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젊은 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축제로 꾸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퀸의 매니지먼트사가 주관을 하는데 최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요. 머큐리의 희귀 소장품을 볼 수 있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감동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지금 흥행 열기가 대단하죠.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영어 자막 버전이 상영이 이제 됩니다. 칸 영화제 당시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한 영어 자막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2번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 또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2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는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발족됩니다. 법무부 파견 검사, 또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른바 환경범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기승입니다. 영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낮 동안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무척 강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외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금요일 하루 전국에 비가 쏟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북한도 낮 동안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치과에서 4살 남자아이가 반수면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 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 가족은 병원이 진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 A군은 지난 1월 말 가족과 함께 치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8개 치아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며 반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CPR을 2시간가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깨어났고. 병원 측은 A군의 반수면 마취를 위해 먼저 2가지 약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에 따르면 A군이 중간에 깨어났고 수면가스와 약물 1가지를 더 추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지침엔 마취 등의 진정을 할 때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사전에 진료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듣지 못했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만 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병원 측은 당시 원장이 그만뒀고 병원 주인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전 원장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여객기가 9시간 넘게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는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술에 취해 출발을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베트남 다낭공항. 비행기를 못 탄 승객들이 공항 의자 곳곳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 밤 다낭에서 인천으로 떠나려던 베트남 비에젯 항공의 여객기가 9시간 넘게 출발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비행할 캡틴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 왜 못하냐니까 술을 드신 것 같다. 대기하던 승객들이 화내고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파서 쓰러지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렸어요. 비에젯 항공 측은 취재진에게 다른 비행기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줄줄이 일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은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에젯 항공은 승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탑승 예정 시간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항공사 측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면서 요즘 서해안은 갯벌 체험하거나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밀물과 썰물 시간을 꼭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갯벌 한가운데 작은 어선이 얹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구조를 시작합니다. 낚시를 하고 돌아오다 썰물로 물이 빠지자 배가 갯벌에 고립된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6살, 4살 아이가 2시간 가까이 뙤약볕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조대원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야, 천천히 스톱! 야, 뒤에 붙여서 프레시! 잠시 뒤 탈진한 2사람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39살 강모 씨 등 2명은 갯벌에 조개를 캐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갯벌 고립 사고는 최근 3년간 144건 일어났고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시속 7에서 15km로 성인의 걸음걸이보다 약 2~3배 빠르니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챙기고 물때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갯벌 고립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가량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 부모는 반려견이 딸을 핥힌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7시 45분쯤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몸에 상처가 나고 숨진 채 상자 안에 담겨 있는 7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엔 아기 부모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마트에 갔다 와보니 반려견이 딸을 핥힌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다시 딸을 재웠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트 CCTV에서 부부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아기가 유모차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모차를 물 앞에다 내놓고 애들만 올렸다고 그 집이 있어. 애를 키우다가 씻겨가고. 경찰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제주와 전남 완도 사이의 백길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 사이 바닷길 주변을 해경이 망원경으로 면밀하게 훑어봅니다. 지난달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살해당한 36살 강모 씨 시신을 찾는 중입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 부인 36살 고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등 6척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들어간 고 씨는 27일 낮 혼자서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완도로 가는 카페리오에 탑승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배에 올랐기 때문에 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항 후 밤중에 차에서 가방을 꺼내 바다에 버렸다는 게 고 씨 주장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고 씨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또 다른 공범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들 두 사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부터 보죠. 네. 긴급 체포된 여성, 일단 범행을 시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뭐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거진 청주에서 지난 18일 날 밖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25일 날 이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전 답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25일 날 펜션에 들어가서 27일 날 2개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형태,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 지금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 여성은 본인이 살인의 어떤 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에 대한 그런 어떤 추적을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 시신은 바다에 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일 날 나와가지고 하루 동안 제주 시내에서 이제 어떤 행적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를 탔을 때 안도행 네. 배를 탔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30여 장 구입을 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신을 바다에 유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과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30여 개가 필요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건 무렵 곧바로 청주 주거지에 돌아간 게 아니고 31일 서울을 거쳐서 집으로 갔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피의자의 진술에 상당히 허구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펜션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고요. 또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됐었는데 일단 뭐 살인 혐의는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직접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 펜션 안에서 루미놀 실험을 했더니 그 피해자의 DNA, 전 남편과의 DNA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범구라고 합니다. 보통 범행 도구의 혈흔, DNA가 일치한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증거로 이 부분은 분명히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주 집으로 돌아갈 때도 바로 가지 않고 뭐 다른 곳을 거쳐서 가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범행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말이죠. 네. 뭐 과거에 실제로 살인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해보셨을 네. 텐데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뭐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36세 고모 씨는 나름대로 굉장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범행 도구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전 남편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주차를 시키고 본인 차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무인 펜션, CCTV 없는 곳을 고르는. 그러니까 이 고모 씨는 제주도가 원래 자기 본적지이기 때문에 지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차를 이용해서 가방을 보이지 않게 은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까지 돌아서 집으로 무려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서 집으로 귀가한 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당히 치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범죄의 동기가 뭐냐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큰 건 가사소송에 대한 그 면접 소송, 네. 가사소송권. 이건데 여기에 관련한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증오 범죄가 상당히 내재돼 있을 것이다. 2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 이후에 아이를 한 번도 면접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결국 소송에 의해서 그날 25일 날 면접을 시켰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현 남편도 제주가 본적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상당히 갈등 내지는 감정, 원한 이런 증오 범죄가 기인돼서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프로파일링 기법의 예측이 좀 있습니다. 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뭐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바다에 버린다라고 하면 그게 선상에서 일일이 그 훼손한 시신을 버린다라고 하면 목격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방에 넣은 상태의 그 훼손된 시신을 버린다라고 하면 이 가방이 떠다니기 때문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는 곳이 바다냐라기보다는 어떤 매장, 다른 지역에 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30여 장 구입했다고 네.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될 걸로 그런 그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범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성이 그 신체 상황을 보면 160키에 45kg 정도 나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남성 전 남편은 80kg이 넘는 상당히 네. 큰 체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이 과연 혼자 범죄를 할 수 있을까? 또 시신 훼손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약물을 이용한 잠재우기,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잠잘 때의 어떤 범행,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 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청에서 지금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7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반려견이 핥힌 뒤 그 다음 날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인천경찰청이 여청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엄마가 18세, 아이의 아빠가 21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 그 두 마리 5년 된 반려견과 8개월 된 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 반려견이 머리, 손발, 발바닥을 물은 좌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상처에 사망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부검을 의뢰하고 그 사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뭐 방치하고 학대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17일 날 아이가 집 앞에서 유모차에 태워서 혼자 울고 있는 상태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아의 아이 그 7개월 된 여아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학대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사인에 대한 국가수 회신이 오면은 어떤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사의 기초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에게 군사법원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씨는 누군가 만지는 기척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누르듯이 꼬집는 건 아니고 살짝 누르듯이. 곧바로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는 비중사였습니다. 비중사는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헌병을 불러내 피해자 역할을 맡기고 A씨에겐 당시 가해자처럼 행동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분 얼굴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냐 그걸 흉내내 보시라고. 재현이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거부하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 싫다고 하면 피해자인데 왜 적극적으로 증언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이런 요구는 일반 법원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심에선 해당 중사에 대해 무죄가 났고 현재 3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다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운영을 책임지는 교정본부장 2명이 교도소 납품 비리 문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지인이 청탁한 생수를 교도소에서 팔게 하기 위해서 절차는 무시하고 관련 협회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모 전 교정본부장이 직원에게 생수를 교도소 내 자비구매 물품에 추가하라고 지시한 건 2014년 5월. 하지만 담당 사무관은 교도소에서 물을 끓여서 제공하고 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재차 지시에도 해당 사무관은 해외 사례도 거의 없고 식수를 돈 주고 사 먹게 하냐는 비판도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본부장은 2달 뒤 정기 인사에서 담당자를 김모 사무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김 사무관에겐 아예 특정 생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라며 연락처까지 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김 전 본부장 지인이 청탁한 회사였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압력은 교정협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주고 사는 자비구매 물품은 원래 교정협회가 선정합니다. 협회에서 수용자 선호조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선정하면 입찰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본부장 압력을 받은 협회는 해당 절차 없이 생수를 자비구매 물품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업체는 교정협회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후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9월 감사원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공직을 떠나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입사한 상태.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김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또 한 명, 앞서 전해드린 법정 구속된 김 전 본부장의 후임입니다. 역시 비슷한 수법의 교도소 납품 비리 때문인데 이 사람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연락을 받고 특정 업체 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9월 윤모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의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살 수 있는 물품에 한과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과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D 한과업체 박모 이사가 박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네, 그때 한참 쌀 막 수매가 안 돼가지고 교정본부가 납품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좀 기뜸을 해주셔서 의원님이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해줘 보시겠다고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들은 한과는 비싸고 보관이 어려워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자 박 의원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전화로 부탁했고 이를 지시받은 실무자는 D업체 측에게 입찰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입찰 조건은 사실상 D업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D업체가 만들고 있던 상품 규격의 견본을 3일 안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도 동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업체 이사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과 관련 협회 고문으로 해당 업계를 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한편 이 두 교정본부장의 교도소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계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박주선 의원에게 한과 납품을 청탁했던 인물이 박 의원을 후원하는 포럼에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 포럼의 임원진이 그래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박주선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한과를 납품한 D 업체입니다. 이 회사 영업이사 박모 씨는 여민포럼 광주지부 회원이었습니다. 해당 포럼은 박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여민포럼의 이름을 빌려 2014년 박 의원 측근들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법원이 박주선 의원의 유사 후원회로 판단한 단체입니다. 실제 박 의원 중학교 동창 이모 씨가 재정 책임자를, 박 의원 18대 총선 정무특보 조모 씨가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4천만 원이 넘는 포럼 회비 대부분이 박 의원의 정치 활동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강연 활동을 위한 대관료나 조직을 관리하는 특보에게 돈이 흘러간 겁니다. 특히 박 씨는 한과가 교도소 자비 구매 품목으로 선정된 2014년 11월 이 포럼에 가입해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모 씨를 포함한 포럼 회원 3명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운용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선 박 의원에게 청탁을 하던 시기에 유사 후원회에 돈을 넣은 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이 박 의원과 보좌진 모르게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박 의원 보좌진이 포럼 정관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만든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아니 무슨 죄가 되냐. 유사 후원 기구를 내가 만들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박 의원은 해당 업체를 직접 청탁한 사실이 없고 업체 측이 포럼에 돈을 입금한지도 몰랐다며 포럼 돈을 쓴 적도 전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 더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후보 8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봉욱 대검차장,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에 서너 명으로 후보가 추려집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에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후임자 검증에 나선 겁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후보를 추천할 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로는 봉욱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서너 해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이달 중순쯤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이들의 재산, 납세, 평판 등을 확인해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이들 중 3명에서 4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검찰총장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만큼 상속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들과의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지분 상속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들이 아직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조 회장님이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셨는지 좀. 선 대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시는 바람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는 못 하셨습니다. 한진그룹의 상속 문제가 불거진 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한진그룹은 누구를 총수로 지정할지 가족들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늦췄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직권으로 아들 조원태 회장을 새 총수로 정했지만 여전히 상속 문제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분은 가족들이 나눠서 물려받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지분은 17.84%입니다. 배우자인 이명희 씨의 몫이 가장 많고 3남매에게 각 3.95%씩 지분이 돌아갑니다. 이럴 경우 4사람의 지분은 모두 6% 안팎이 됩니다. 지분 정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 대형마트의 입점을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 휴일 도입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정작 본인은 관련 소송에 서져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계획보다 건립이 1년 늦춰졌습니다. 당시 울산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자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 긴급히 내린 조치입니다. 코스트코는 결국 입점했지만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는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 허가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돈을 물어준 구청 측은 다시 윤 전 구청장에게 4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가결했지만 북구청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4식구의 보금자리인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집이 넘어가도 2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결국 윤 전 구청장은 어제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리기 순간에 있는 정말로 안타깝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그런 시기입니다. 북구청 측은 구상금을 받지 않으면 세금으로 갚아야 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문제집을 직접 제작하고 그 수익은 이웃들을 위해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통한 활동인데요.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응이 안 되지, 이거는? 내려봐. 이제 눈 감고도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맛은 엄지척입니다. 아침 굶은 친구들을 위해 만드는 가벼운 만찬입니다. 수익은 덤입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그치? 재밌게 번 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씁니다. 잘 익은 무농약 토마토를 꺼내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농사부터 포장, 판매까지 학생들 손을 거칩니다. 전공을 살린 협동조합 운영으로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꿈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높은 적중률로 족집게라는 별명을 얻은 내신 대비 문제집입니다. 만든 사람은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진짜 이거 나온다. 이거 진짜 나온다. 시중 문제집의 4분의 1가량인 2,500원입니다. 카페까지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모두 학생들이 조합원인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단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사회적 경제 개념을 익히게 된다는 장점이 입시에 바쁜 학생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 학교 수도 지난해 78곳에서 올해는 94곳까지 늘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6월 시작부터 더위가 만만치가 않죠. 벌써 7월 말쯤의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올여름 참을 수 없는 더위에 냉방을 계속하면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나오려나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여름 2달 동안 전기요금 할인을 매년 해주는 게 유력합니다. 이달 중에 최종 개편안이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누진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 누진제 TF가 공개한 대안은 3가지입니다. 우선 여름철 할인을 매년 해주는 방안입니다.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에만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가구가 7월, 8월 2달 동안 월 평균 10,000원가량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똑같은 전기 사용 요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정부는 요금제를 개편해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할인으로 늘어난 한전의 부담을 재정으로 일부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의료인 한 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린 공단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이중개설금지법을 어긴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이 헌법재판소에 수년간 계류 중인데 위헌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을 했지만 그동안 한동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53일 만인데요.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53일간의 공백 이후에 정치적 서열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중서부 지역에서 광우병이 확인돼서 중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질 농업부는 지난주 중서부 마투그로스주에서 암소를 도축하면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고기 수출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은 2017년 기준으로 2억 1,82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판결 소식이 하나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해임이 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 A 씨는 여교사 등 교직원에게 폭탄주 원샷을 강요했고 또 노래방에서 귓속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충북의 대표적 사과 산지인 충주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충주시 송광리의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했고 이어서 3곳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주변 지역 사과나무 1000여 그루와 배나무 300여 그루를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말라 죽는데 그 자리에는 3년간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영남 폭염주의보, 영동 건조주의보, 그리고 미세먼지인데요.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공기도 탁해서 곳곳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미세먼지, 오존, 스모그 3종 세트다. 폭염에 마스크까지 숨 막힌다고 괴로워하셨고요. 벌레도 싫다, 방충망도 소용없네, 그냥 비 오고 흐렸으면 좋겠다며 비나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길 것 같은 여름이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노역형을 받았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총살됐다. 나흘 전이죠.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도 53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설주 여사와 함께 군인 가족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줄 왼쪽에서 5번째 자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같은 달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맡는 통일전선부장이 김 부위원장에서 장금철로 바뀌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한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해임돼 자강도에서 노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면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이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김혁철 처형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 여러 곳을 시찰한 데 이어 군인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6년 전인 2013년에도 조선일보는 비슷한 내용의 숙청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까지 오르며 현재 건재한 현송월이 당시 음란물을 찍어 총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문 수준의 설익은 정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8월 조선일보는 가수 현송월 등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송월 단장은 이듬해 전국 예술인 대회에 등장했습니다. 새 시대 문화기술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려는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용기와 2016년 2월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소식통발로 이영길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의 처형을 전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통상 국내외 탈북자나 북중 접경의 활동가 등 북한 소식통의 전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소식통은 역시 같은 성향의 특정 매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북 소식통을 통하여 정보가 왜곡되거나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도 최근 보도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주재 미국의 외교관들이 김혁철 대표 총살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강제 노역 등의 문책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신 중이라고 알려졌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끝으로 모습을 감춘 지 50여일 만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노역설이 나돌았었는데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건재한데 약간 서열은 좀 낮아졌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중에서도 좀 앞에 거명이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부위원장급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거명되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서열 하락은 있지만 건재하다. 그리고 그저께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공연을 그때는 군인들 예술 공연이고 어저께 또 그 5.1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 이거를 공연한데 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연이틀 나왔기 때문에 김영철을 이렇게 북한의 정권이 잔혹하다 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혁명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아주 그 불량하고 잔인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을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은근히 그냥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보도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셈이죠.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볼 때 혁명화 과정에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근신 중이라는 보도 이것도 뭐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근신이라기보다는 뭐 너무나 뭐 막 뛰어다니다가 네. 몸도 약한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 지금 사진에 나온 모습은 보면은 리설주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게 부부장급으로서는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더 먼 쪽에는 리수용 국무위원회 외교 담당 부위원장. 네. 이 사람은 부총리급인데 부총리급보다도 오히려 더 중앙에 위치했다고 하면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오히려 서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근신하고 자기 스스로 좀 쉬겠다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여동생한테도 이렇게 너 좀 이제 나타나지 마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보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네, 이제 처형설이 나돌았던 김혁철 네. 대미 특별대표만 남았군요. 네, 김혁철은 한 달 전쯤인가에 외무성에 복귀한다는 설이 언론에 보도된 네, 그런 적도 보도가 있습니다.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보직을 받았다라고는 이제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한테도 뭔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내보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형했다라고 하면은 본때를 보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막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김혁철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김혁철 총살설도 좀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제로 뭐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뭐 숙청이라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도가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보도가 저는 좀 자숙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좀 제 스스로 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는 통전부장은 장금철로 바뀐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조금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미 외교 부분은 외무성 쪽으로 넘겨서 리용호나 최선희가 네.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 대화가 되면 외무성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영철은 그만큼 일단 그동안에 뭐 한 20년 이상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좌에서 쫓아내진 않고 보직은 주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인 업무에선 조금 이선으로 물러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6년 전에도 현송월과 관련된 오보가 있었고요. 네. 검증되지 않은 북한 관련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그걸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네. 미국조차도 휴민트라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탈북한 분들 뭐 얘기 듣고 뭐 이러지만 그분들도 탈북할 때 상황 이후에는 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북한 사정을 잘 알기가 사실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공신력보다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탈북자분들 또는 중국에 있는 뭐 북한 동포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 풍문으로 들은 것을 사실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한 언론들은 대북 소식통이라는 네. 뭐 구체적인 이름을 내지 않고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따라서 소문이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첩보가 정보가 되고 그래서 사실처럼 보도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북 정보 같은 거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모 신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많이 보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보가 세계의 공신력 있는 언론까지도 오염시키는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한 것을 보면 일면 톱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한 5면 정도의 이런 소문도 있다. 이 정도로 좀 단신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그 신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잔혹하고 아주 비이성적인 정권인데 이런 정권과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처음에 보면서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게 오보가 계속되면 언론의 공신력이 떨어져서 독자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으로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래는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가 이제 이런 정보를 먼저 알고 자기가 이제 개인 네트워크에다 거기다 이제 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가 정보를 먼저 들었는데 안 내면 다른 데서 먼저 그냥 보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 같은 것도 상당히 이런 오보를 양산하는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아마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이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존 볼턴 백악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패트릭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의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이면 장거리, 단거리 할 거 없이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도 이거는 탄도미사일이다. 그렇게 해서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주변에도 참모 중에는 이게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 사이에 있는 국무장관이 아마도 프라버블리라는 영어 용어를 사용해서 아마도 위반일 텐데 라고 해서 약간 희석시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설사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는 미국은 북한한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봉합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아베 총리가 얼마 전 북일 정상회담을 열자며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제안했죠.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거칩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아베 패당의 낯가주기 두텁기가 곰발바닥 같다. 조건 없이 만나자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북한은 일단 퇴짜를 놓았습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최근 고노타로 외무상이 제재 해제를 위한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맹비난을 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등 적대시 정책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측 발언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前提条件なしに日朝首脳会談の実現を目指していくお考え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全く変わりありません。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얻어냈다고 자랑한 아베 총리는 머쓱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던 아베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은 천안문 사건 30주년입니다. 한 캐나다 기자가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추모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진압을 정당화하고 역사 지우기에 한창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천안문 사건을 상징하는 이른바 탱크맨입니다. 총탄에 맞은 동료를 학생들이 이송합니다. 바리케이트 뒤로 계엄군의 선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의료 텐트에 희생자가 가득합니다. 캐나다 저널리스트 아서 켄트는 최근 미공개 영상 천안문 광장의 학살을 공개했습니다.
진압군을 앞두고 인민영웅 기념비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에 긴장이 역력합니다. 세계 언론의 사건 재조명과 반대로 중국은 유혈 진압이 정확했다며 역사 감추기에 한창입니다. 中央采取了果断的措施，军队采取了措施，对这一场这个动乱制止和平息了动乱，这是正确的方略。 인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는 정보 통제 차원서 8일까지 시스템 정비를 공고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립하는 JTBC 인터뷰에서 천안문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后来那些国家都没有发生军队暴力镇压群众的这种场景，就没有再出现。 1989년 베이징 시민의 피로 덮였던 천안문 광장이 뒤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크게 발전했지만 정치 개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즉각적인 문민정부 구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군부의 통제를 받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중엔 8살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지 시간 3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는 버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장착된 폭탄이 터진 건데요.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누구의 소행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번쩍번쩍 매서운 기세로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중국 북동부 지린성의 하늘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지난 일요일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지린성을 강타해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가 나서 차와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거리에서 홀로 조깅하던 남성이 뜻밖의 러닝메이트를 만났습니다. 사슴 3마리가 남성을 뒤따라 달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슴이 갑자기 남성과 함께 뛰기 시작한 건데요. 정말 함께 조깅에 나서기라도 한 듯 일정한 거리를 확보한 채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남성과 사슴은 약 500m 거리를 함께 달렸는데요. 남성은 사슴들이 최고의 러닝메이트였다며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지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수습된 시신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새로 전해진 소식은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또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된 곳이 침몰 유람선 인근이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계속해서 선체 수색은 안 되고 인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사고 지점에서 시신이 수습이 되면서 우리 대응팀은 선체 진입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체 수색도 이제 진행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헝가리 현지 시간 3일 오전 유람선 침몰 지점으로부터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수습된 시신이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보도자료를 내고 하르타 지역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이번 침몰 사고 실종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르타 지역 주민이 강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허블레아니 유람선 침몰 사고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8명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또 침몰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서 수습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낮 침몰 유람선 인근에서 헝가리 측이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우리 대응팀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구조대가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시신을 물 밖으로 수습하는 것은 한국 측에 맡기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여성 추정 시신은 침몰 유람선의 선미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헝가리 측은 잠수부 안전 문제로 잠수부의 선내 진입을 금지하고 현지 시간 5일부터 선체를 인양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헝가리 시민들의 추모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위 다리에 모여서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헝가리 머르기트 다리에서 누군가의 선창으로 아리랑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해질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구슬픈 곡조가 흐르자 머르기트 다리에는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를 이끌었지만 페이스북에서 행사 안내문을 보고 현장에 나온 일반 시민들도 아리랑을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기 위해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풀어낸 악보도 등장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한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에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의 추모 물결은 머르기트 다리 위와 다뉴브 강변, 한국 대사관 앞 담장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 대사관 앞에선 현지인 150여 명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I like Korea and Korean people, and I feel so bad because of this accident. 지난 1일엔 검은 깃발들이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나부꼈습니다. 현지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애도했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꽃이 다리 옆에 놓이고 태극기 그림 안쪽에는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한국어 글자가 서툴지만 정성껏 새겨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다뉴브강의 침몰해 있는 유람선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사고가 난 유람선이 두 동강이 나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이미지로 잠수가 가능한 지점도 찾고 인양 준비도 하게 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헝가리 당국이 침몰된 허블레아니오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수중 음향 조정 장치로 허블레아니오를 촬영해 구글 지도와 합성한 것입니다. 허블레아니오는 현재 머르기트 섬과 강변의 중간 머르기트 다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레아니오의 정확한 위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침몰 당시 허블레아니오가 두 동강이 났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는 달리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송승근 대령은 지난 1일 침몰 유람선의 형태를 파악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 선박의 방향이 좀 틀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이번 이미지와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잠수 가능 지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양을 위해 선체에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내 골프 선수 가운데 이름이 같은 선수들을 구별하기 위해 붙었던 숫자 6. 이정은에겐 이제 행운의 숫자가 됐습니다. 어제 끝난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 우승은 6언더파로 장식했습니다. 짜릿한 역전 우승을 하고 눈물의 소감을 남긴 이정은의 이야기를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승 트로피를 받기 전부터 이정은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US Open champion 정윤 리 6. 수상 소감을 말하다간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통역을 맡은 매니저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playing golf for It's okay. Sorry, I'm just really proud of her how she did this. 4살 때 트럭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골프를 하며 꿈을 잠시 접기도 했습니다. 레슨 코치로 생계를 꾸리겠다며 다시 잡은 골프채로 23 나이에 메이저 퀸이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6위로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11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며 선두에 올랐고 이후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진출 9경기 만에 이뤄낸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국내에 이름이 같은 선수가 많아 이름 뒤에 숫자 6을 달기 시작했던 이정은. 대회 전 논란이 됐던 미국 라디오 방송의 인종차별 발언도 6명이나 되는 이정은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I'd go with Lee if I didn't have to name a first name. You got Lexi 6 Lees. Thompson. 사과문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했던 문제의 지도자는 한국의 이씨 선수가 우승을 하자 내 예측은 통계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며 한국 여자 선수들이 LPGA 투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선정됐습니다. 류현진은 지난달 6경기에 등판해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9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1998년 7월에 투수로 선정된 박찬호에 이어 한국 투수로는 21년 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저녁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와 내일부터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7일에는 호주, 11일엔 이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를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축구 전문가들은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대표팀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축구협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네이마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기승입니다. 영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낮 동안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무척 강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금요일 하루 전국에 비가 쏟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는 아침까지, 제주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북한도 낮 동안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어제 수습된 남성 시신이 유람선 침몰 사고의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으로 침몰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유람선 부근에서 추가로 발견되는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침몰한 유람선 인양을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해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신이 수습된 만큼 선체 진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 헝가리 시민들이 유람선이 침몰한 다뉴브강 위에서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한편 헝가리 당국과 우리 대응팀은 침몰 유람선의 현재 모습을 재현한 이미지를 통해 잠수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됩니다. 앞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멈춰서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